자, 21페이지에요. 31번 문제 보겠습니다. 갑이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사실을 잘 아는 병이 갑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냈죠. 자, 갑이라는 사람은 자기 부동산 장의 토지를 부동산을 을한테 매도하고 첫 번째 매도 행위 했죠. 그 다음에 병의 적극 가담을 통해서 제 두 번째 매매 계약을 이렇게 체결한 다음에 소유권은 병한테 이렇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 이렇게 했네, 그죠? 이 경우에 틀린 것을 냈죠. 자, 여기는 이 매매 계약은 당연히 유효이고요. 다만 여기에 있는 두 번째 매매 계약은 제2매수인의 적극 가담이 끼어들어서 이루어진 매매 계약이니까 이것은 민법 103조에 의한 무효인 매매 계약이 될 것이고, 이 무효는 절대적, 확정적 무효죠. 그러므로 이 병은 소유권 등기는 돼 있으나 소유권은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무효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등기는 무효인 등기가 되겠죠. 자,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여전히 소유권은 갑한테 있다라고 해야겠죠. 왜냐하면 갑이 병한테로 소유권 이전 등기했지만 소유권을 병이 취득하지 못했다면 갑이 여전히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자, 이런 상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갑병 사이 계약은 무효이다. 그러네요. 무효이다. 2번, 을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자, 을은 병한테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죠. 권리 자체가. 왜냐하면 을과 병 사이에는 거래행위를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등기 나한테 넘겨주라라고 등기 청구권을 이렇게 행사할 수가 없죠.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 그죠? 그렇다, 옳다. 3번, 을은 갑을 대위하여 병에게 소유권의 등기에 마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한테 소유권에 의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제1매수인은 매도인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 있고, 여기 있는 데죠. 그 다음에 이 갑은 자기의 소유권을 을한테 넘겨줄 의무가 있죠. 채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는 권리, 채권이 존재하죠. 이렇게 채권자입니다. 그러면 채무를 짊어지고 있는 채무자가 자기 소유권에 의해서 이 등기를 말소하고 이렇게 말소 청구해서 이 등기를 말소한 다음에 자기 소유권을 이렇게 등기부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해 주면 되죠. 그런데 만약에 의무자인 채무자가 하지 않으면 을은 갑을 대위해서 자기 채무자 갑을 대위하여 병의 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가 있죠. 이렇게 인지합니다. 이게 판례의 태도이다. 그죠? 이 판례의 태도다. 이게 판례의 태도다. 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을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내용은 꼭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죠. 3번 질문입니다. 자, 그 다음 4번. 병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정이 선이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했는데, 자, 이 병 소유 등기가 아직 그대로 존속하는 한, 밖에서 볼 때 이 병이 등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병이 소유자를 믿고 정이 이렇게 매수하겠죠. 자, 이때 매수할 때 병이 소유자를 믿었다. 이 말은 병이 소유권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 이 말이죠. 모르는 정인 전득자. 이 사람이 소유권 등기를 가져왔을 때 이 선의의 정,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는가, 여기에 대한 물음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 매매, 제2매매 계약이 절대적 무효다 이랬잖아요. 절대적 무효라는 것은 을의 소유권도 을이
병이 소유권 취득한 것 인정 못하겠다. 또 정이 소유권 취득한 것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게 무효죠. 절대적 무효입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무효입니다. 그러므로 선의의 정의라 하더라도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겠죠. 이렇게요. 따라서 4번 선의의 정의라도 소유권은 취득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 을은 갑병 사이의 매매 계약에 대하여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 그렇죠. 이 두 사람 사이 이 계약에 대해서는 을에 대해서 사행이라고 특정할 수 없죠. 따라서 5번 채권자인 을은 갑병 사이에 있는 제2매매계약 이것을 나 취소하겠다라고 취소권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여기에 을은 채권자죠. 갑에 대한 채권자죠. 채권자, 그죠? 채권자. 이 채권자가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갑병 간의 매매 계약. 이것을 취소할 수가 없다. 이때 이 취소란 것은 채권자 취소권 행사다. 이렇게요. 알아두셔야겠죠? 허용되지 않는다. 채권자 취소권. 자, 31번은 이걸 우리는 부동산의 이중매매의 형태죠. 이것은 그죠? 매매가 제1매매, 제2매매, 제2매매에서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을 한 경우에는 이게 사회질서 위반, 제2매매 계약이 사회질서 위반으로서 절대적 확정적 무효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 내용이 뭐 33번, 34번 전부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죠? 34번도 똑같은 문제예요. 이 형태가 똑같죠? 34번도 그죠? 34번 한 번 더 볼까요? 갑은 자신의 S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다. 그 후 병이 갑의 배매에 적극 가담하여 갑과 X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문제와 똑같죠. 병이 적극 가담해서 두 번째 매매계약을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맡았다라고 하면 이 모양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31번이나 34번이나 똑같은 논리 해석으로 전개하면 돼요. 그래서 틀린 것만 볼까요? 5번 만약 선의의 정이 X 부동산을 병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전 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정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죠. 그렇죠? 소유권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되죠. 선의의 정이라도 소유권을 즉 이 매매계약을 유효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 절대적 무효니까 갑, 병 사이의 무효만 아니라 정한테도 무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번 문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네요. 민법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것을 우리는 일명 폭리행위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죠. 불공정한 법률행위.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1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령의 일종으로서 104조는 103조 예시규정이다. 그렇죠. 1번 이 규정은 민법 103조 예시규정입니다. 자, 2번 폭리행위로 되려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한다. 2번은 객관적 요건이죠.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여기가 서로 불균형이 있어야 되죠. 현저한 것도 불균형 정도가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돼요. 요 사이가.
자, 3번. 현저한 불균형은 피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기인한 것이 한다. 그렇죠. 자, 이 현저한 불균형이 우리 법에 어떻게 하냐면 피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일어났어요. 인하여 이렇게 했어야 돼요. 이 인하여라는 게 뭐죠? 여기에 기인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게 원인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거래 행위를 하게 되었다. 이게 이제 인하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피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과 현저한 불균형한 거래 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옳습니다. 4번. 현저한 불균형이 있으면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추정된다 했는데 요건은 추정되지 않습니다. 요건의 추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요건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입증 책임을 져야 하는데 누가? 이것은 피해자가 입증해야 됩니다. 전부를. 피해자는 무효주장자겠죠?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인 피해자가 요건 전부를 입증해야만 됩니다. 자, 어떤 것을 추정해 주지 않습니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 하여 피해자한테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이라는 사유가 있었다라고 추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이렇게. 자, 5번. 그래서 4번 틀렸죠. 5번. 상대방이 피해자의 궁박 등에 편승하거나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요, 폭리자인 수익자의 요건이에요. 수익자. 폭리자의 요건이에요. 수익자의 악의, 즉 이용하려는 의사가 이게 존재해야 됩니다. 뭘 이용하려고 했냐면 피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요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3번하고 5번은 주관적 요건이라고 하죠. 이게. 주관적 요건 이렇게 표현해요. 이때 이제 피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했을 때 이것은 그 중에 이 세 가지요. 궁박, 경솔, 무경험 중 어느 하나만 있어도 족하죠. 하나로도 족하다. 그죠? 여기는 자,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적용 범위에서 36번이 있는데요. 36번에는 여기 보면 급부와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고 그들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급부와 반대급부가 없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증여, 무상행위 또는 기부행위, 여기에는 이 10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104조가 불공정한 법령행위가 증여, 무상행위, 기부행위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이 없다. 그 다음에 경매 영역에도 마찬가지죠. 경매는 가장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공적기관에서 하는 경매요. 여기도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죠. 자, 이 내용을 좀 알아두셔야겠습니다. 36번에 그런 내용이 있죠. 36번에. 자, 그 다음에 뭐 40번 문제 하나 볼까요?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에 있어서 불공정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바로 1번의 의미는 뭐예요? 증여행위죠. 증여행위니까 옳다 그죠? 증여, 기부, 무상행위. 2번 하나의 의사표시를 구성 요소라는 단독행위에 있어서는 불공정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우리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여기에는 104조를 정했죠. 우리 판례가 적용을 인정합니다. 대표적이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예요. 채권자가 채권의 포기행위에 여기에 104조를 적용한 예가 있다. 판례. 그래서 2번이 틀린 질문입니다. 3번 당사자 일방의 궁박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 4번 불공정한 법령으로서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법령의 당사자 일방의 궁박경솔 무경험 상태가 있고 상대방이 이런 사정을 알고서 이용하는 의사에서 한다. 이 주관적 요건이죠. 4번이. 5번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하여 곧 그것이 궁박경솔 무경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추정되는 것이 아니죠. 예, 따라서 증명을 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해결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41번 문제에서는 거기에 3번 질문 알아두시면 되겠죠.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즉 대리행위에서 말입니다. 대리행위에서는 궁박 여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경솔 무경험에 관한 것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3번 질문도 함께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령의 해석으로 넘어가죠. 법령의 해석. 42번 문제 한번 볼까요? 42번. 행위의 해석입니다. 법률행위의 해석. 이 행위의 해석이란 것은 행위의 목적이 불분명할 때 이것을 이제 밝히는 거죠. 밝히는 것. 분명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해석이라 그러죠. 자,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유언과 같은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는 원칙. 자, 해석 방법에는요.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죠. 자연적 해석에는 일반적으로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 같은 경우는 여기에 주로 많이 해석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것을 표의자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으로서 진의대로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심적 효과사를 찾아내는 거죠. 이것을 밝혀서 그 사람의 의도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표의자의 진의대로 해석하는 그러한 내용의 결과를 초래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요.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는 여기에 적용되겠죠. 이 단독 행위를 해석할 때는 자연적 해석하는 것이 옳다. 규범적 해석은 뭐냐?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표시 행위를 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는 따라서 표시상의 효과서를 밝혀내는 것이죠. 이것을 당사자 의사, 의도라고 해석하는데 이것은 주로 의사와 표시 행위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주로 해석하는 경우죠. 주로요. 자, 보충적 해석은요. 이것은 제3자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으로서 이 진의도 밝힐 수 없고 표시 행위도 나타나 있는 게 없어서 공백이 발생했어요. 간극이 생겼어요. 이런 경우에 여기에 보충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죠. 공백을 메꿔 넣는 해석 방법이 바로 보충적 해석이에요. 따라서 여기는 일반인의 가상적 또는 가정적 의사를 그 사람의 의도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주로 이것은 계약 영역에서
큰 기능을 발휘하죠. 계약에서 특히, 그죠? 특히 계약 영역에서 큰 기능을 발휘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도 같이 알아두시면 1번, 이것은 유언 같은 경우는 유언이 여기 들어가잖아요. 그죠? 유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니까 자연적 해석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겠죠. 자연적 해석. 2번, 자연적 해석은 표시상 효과서를 자기 책임이, 이게 표시상의 효과서는 규범적 해석의 방법이죠. 따라서 2번은 규범적 해석이라고 해야 옳습니다. 3번, 상대방이 있는 법령에서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그렇죠. 이게네요.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바로 규범적 해석이다. 그래서 3번이 옳은 질문이 되겠죠. 4번, 보충적 해석에서는 공백이 있을 때 계약의 하나여가 아니라 계약에서 그 기능을 발휘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지. 계약의 하나여 적용한다. 이건 아니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에 일지라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약의 하나여라는 것은 아니다. 보충적 해석이요. 보충적 해석. 특히 계약에서 큰 기능을 발휘한다라는 표현, 이것은 옳은 질문이지만 계약의 하나여 적용된다라는 것은 틀렸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오표시 무효의 원칙. 자, 이게 오표시 무효예요. 설령 표시행위가 잘못이 있어서 잘못된 표시가 있다 하더라도 당해 법률행위에는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적용되는 것이냐면 자연적 해석의 결과로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정의해 둡니다. 자연적 해석의 결과로서 나오는 게 바로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 도출되어 나오고, 오표시 무효의 원칙의 내용은 착오에 의한 취소라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취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거래행위는 당사자 진위대로 유효다. 이렇게 하죠. 오표시 무효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진위대로 유효가 확정된다.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착오 문제에 의한 취소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겠죠. 그래서 5번 오표시 무효는 어디에가 적용해야 되죠? 자연적 해석에 적용돼야 된다. 이렇게 해석해야죠. 자연적 해석의 결과물이니까 자연적 해석에 의하여 발생한다. 이렇게 하겠죠. 자, 이게 5번인가요? 5번. 이게 4번이 되겠죠. 하나여 하면 X다. 자, 그 다음에 43번 문제 한번 볼까요? 43번 문제를 보면서 법령의 해석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자. 43번. 갑은 자기 소유의 고와 한 점을 을에게 960만 원에 매도할 의사로 청약하였는데 청약서에다가는 690만 원으로 기재해서 계약이 체결되어버렸네요. 자, 갑의 의사 한번 볼래요? 갑은 자기 소유 고하를 을에게 지금 의사 표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기는 960만 원에 받을 의도가 있었어요. 의도를 가지고 표시는 690만 원에서 팔겠다. 이렇게 표시행위를 했죠. 이렇게. 자, 이에 갑의 진위를 알 수 있는 다른 해석 자료가 없다. 이 진위. 이게 진위죠. 이게 진위. 이 진위를 을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알 수 없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갑의 마음속에는 지금 자기
그 고화를 960만 원에 팔아야겠다라는 의사가 있다는 것을 거래하려는 그런 사실을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자, 알 길이 없는 상태에서 690만 원에 매매 계약이 성립된 걸 보는, 자, 이 사람이 사겠다 한 거죠. 이렇게. 좋다. 선언한 거예요. 자, 알 수 없는 상태 하에서 사겠다 했어요. 그러면 의뢰 의사 표시는 뭘까요? 690만 원에 살 의도를 가지고서 표시를 690만 원에 산다라는 의사를 가지고 표시한 거죠.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 고화 매매 계약이 체결됐잖아요. 성립했어요. 외견상. 자, 이 성립이 즉 960만 원의 매매 계약이 체결된 건지 내용에 690만 원에 이렇게 매매 계약이 체결된 건지 어느 거냐 이 말이죠. 이거냐? 이걸 정해달라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 지문에 냈네요. 다른 해석 자료가 없기 때문에 690만 원의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라고 해석하는 방법이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뭘 가지고 해석했어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표시 행위를 가지고 해석한 거죠. 표시 행위가 뭐예요? 690만 원에 팔겠다라고 표시했잖아요. 이 표시를 가지고 해석하는 거죠, 이게. 자,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의미. 이 표시 행위를 가지고 해석했다. 이 표시 행위를 가지고. 그죠? 960만, 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 690만 원의 계약이 성립했다라고 이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해석 결과가. 그렇다면 이건 표시 행위를 가지고 해석했다. 이래 되겠죠? 표시 행위를 가지고 해석하는 것은 상대방 입장에서, 상대방 누구예요? 여기 을이죠, 을.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죠. 입장의 해석이다. 그죠?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러면 표시 행위를 가지고 상대방 입장, 을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방법을 뭐라 그러죠? 이걸 우리는 그래요. 바로 규범적 해석 방법을 동원했다. 이래 되겠죠? 규범적 해석 방법.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규범적 해석하면. 그럼 만약에 이 거래에서 말입니다. 갑의 지인이 960만 원에 팔려는 지인이 이 사실을 상대방 을이 알고 있다면, 그건 뭐예요? 알고 있다면, 자, 을의 승낙의 의미는 뭐로 해석해야 되죠? 960만 원에 승낙했다고 해석해야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진위를 상대방이 알고 있는 때는, 이때는 어떻게 해요? 갑과 을의 의사, 진위가 일치한다. 그 일치하는 내용이 뭐죠? 바로 이게 960만 원에 매매를 한다라는 내용에 일치한다. 그죠? 그래서 이때는 뭐예요? 960만 원에 매매 계약이 성립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는 뭐예요? 당사자 의사대로 해석하는 것이죠. 이것은 표의자의 진의대로 해석하는 거죠. 그럼 이걸 뭐라 그러냐? 자연적 해석이죠. 자연적 해석 방법이 될 것이고, 이 자연적 해석 방법이 가능할 때는 960만 원의 매매 계약이 성립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러면 43번 문제에서 690만 원의 매매 계약이 성립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 방법은 바로 뭐예요? 규범적 해석이죠.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자연적 해석하면 690만 원이 될 것이고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석해야 따라서 우리는 43번에는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이 꼭 정리를 한번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45번 문제도 한번 보실까요? 45번 문제 보면, 자, 갑은 을소의 에스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을과 합의하였으나 계약서에 Y 토지로 잘못 기재했다라고 하면 이때 Y 토지로 표시한 것은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을이 임차인 사용하고 있는 X 소유 갑이 임대인, 임차인 X 토지를 임차하고 있어요. 그런데 을이 갑과 이 임차 목적물을 사겠다고 표시하면 이 매매 계약은 뭐예요? X 토지 매매 계약이 되겠죠? 근데 계약서에는 Y 토지로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Y 토지라고 계약서상에 표시는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갑의 지인이도 X 토지를 팔겠다. 을의 지인도 X 토지를 사겠다라는 것이니까 이 Y 토지 계약서상에 있는 표시행위는 이거는 O 표시가 되겠죠. 따라서 O 표시는 X 토지 매매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무해. 이렇게 해야겠죠? 왜냐하면 이 45에서는 갑과 을을 서로 진위를 안다. 그렇죠? 진위를 알고 있으면 뭐예요? 서로 간에 진위를 알고 있으면 진위대로 해석이겠죠? 진위대로 해석. 그럼 어떻게 하냐? 진위대로 해석하면 X 토지 매매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됐다. 이거 되겠죠? 이렇게 해석하는 건 뭐예요? 자연적 해석 방법이다. 이거 되겠죠? 자연적 해석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O 표시 무의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이 되겠죠? 이게 45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1번 매매계약은 X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따라서 Y토지라고 잘못 표시한 것은 O 표시이고 그 O 표시는 무해의 원칙에 따라서 갑과 을은 이 X토지 매매계약에 대하여 취소권이 없습니다. 무효니까. 자,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했어요. 법령의 해석까지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의사표시로 들어가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